자, 2019년 31개국에서 실시한 18개 문항 중 5개입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 아프리카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1. 갈등과 전쟁 2. 심장병과 뇌졸중 3. 에이즈. 두 번째, 1990년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인구는 3%였다. 오늘날은 1. 4% 2. 14% 3. 24%.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바다에 버려지는 비율은 1. 6% 2. 36% 3. 66%. 네 번째, 지난 100년 동안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됐을까? 1. 2배 이상 증가 2. 거의 같음 3. 절반 이하로 감소. 다섯 번째, 오늘날 1950년에 비해 전 세계에서 도시 거주 인구는 4배 증가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시골 인구는 1. 거의 2배 증가 2. 거의 같음 3. 절반으로 감소. 정답은 이렇게입니다. 몇 개나 맞추셨나요? 3개 중 하나를 고를 확률, 즉 침팬지가 맞출 확률을 33%라 할 때 여러분은 침팬지보다 많이 맞추셨나요? 아니면 추측으로 대충 찍으셨나요? 참고로 사람들이 맞춘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더보기란에 관련 통계와 설명이 있는 링크를 달아둘게요. 또 현재도 질문과 통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링크도 아래 달아둘게요. 둘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크롬 번역 기능을 통해 한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세상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때문입니다. 뇌 작동 방식이자 본능 때문이죠. 그 전에 잠깐, 앞으로 소개할 세계관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본능이에요. 다만 과유불급,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또 앞으로 제시된 주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트롤리 딜레마나 공리주의 등등 여러 관점과 의견 비판이 있지만 우선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님바. 먼저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오해, 간극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2가지 부류로 나눠 세상을 봐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영웅과 악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등. 세상을 구별되는 양측으로 나누면 간단하고 직관적인 데다가 충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극적이기까지 하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서서히 삶이 나아지는 얘기보단 극빈층과 억만장자의 갈등 이야기가 더 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누는 더 간단하지만 적절한 방법은 두 집단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단계는 하루 1달러로 출발합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더러운 진흙구덩이에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 시간씩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 돼요. 굶주린 채 몇 달을 흙바닥에서 자야 하고 항생제를 살 돈이 없어서 죽는 극도의 가난입니다. 오늘날 약 10억 인구가 이 1단계에 있죠. 다음 2단계는 하루에 4달러를 법니다. 물 길어오는 시간은 30분으로 줄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죠. 모아둔 돈으로 산 매트리스 위에서 잘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가진 걸 다 팔아 약을 구해야 하고 그럼 1단계로 다시 떨어집니다. 오늘날 약 30억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3단계엔 하루 16달러를 법니다. 수도도 설치해서 이젠 물길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죠. 아이들 중 2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그동안 모아둔 아이들 교육비를 치료비로 쓰게 되겠지만 다행히 저축을 해서 2단계로 추락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늘날 약 20억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 하루에 32달러를 넘게 봅니다. 12년 넘게 교육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할 수 있고 차를 살 수도 있죠. 집에는 온수와 냉수 모두 나오고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4단계에 속하실 겁니다. 오늘날 약 10억 인구가 이 4단계에 속해요. 이 간극 본능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본능이 가장 보편적이며 흔하고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이 간극 본능을 조절하기 위해선 분산을 살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1965년부터 매해 미국 SAT 남녀 수학 평균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수학을 잘하는 것 같죠? 그럼 세로축 눈곱을 바꿔볼까요? 확 달라지죠? 간극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예요. 그럼 이번엔 특정 한 해의 분산 그래프를 봅시다. 평균만 보면 두 집단이 완전 별개로 보였는데 분산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거의 겹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평균과 분산을 같이 보면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개개인에 주목해서 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오해, 부정 본능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팩트예요.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류남획, 바다오염 심각한 수준이죠. 당장 뉴스만 봐도 온갖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뉴스는 어떤가요? 무수히 개선되어 온 많은 것들, 너무 느리거나 작아서 뉴스거리가 되지도 못하는 조용한 인류 발전의 소식들. 우선 강제노동이 합법이거나 국가에서 강제노동을 실시한 나라의 수는 1950년대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5세 이전에 죽는 아동의 비율 역시 1900년대를 기준으로 가파르게 줄었고요. 반대로 기본적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춘 성인 비율인 탈문맹률과 20세 이전의 아동 청소년이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을 즐기는 여유를 엿본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당 기타 보유수 역시 좋은 변화라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좋은 거보단 나쁜 거에 더 주목해요. 극적이거든요. 주의도 확 쏠리고요. 무엇보다 세상이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좋아진다 말하면 뭔가 자비 없는 냉혈한 같아 보이잖아요. 세계가 점점 좋아진단 말이 마치 야 아무 문제 없대 생각 없이 살자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착각에 빠져 해결할 의지와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인류애를 상실한 채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거야 라며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인큐베이터 속 미숙아라고 생각해봐요. 호흡, 심장박동 등 중요 신호를 꾸준히 관찰하고 있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모든 지표에서 나아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아기는 위험한 상태라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하죠.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험하지만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좋다 나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생각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은 세계 인구가 단지 증가한다는 오해, 직선 본능입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요. 기원전 8000년 이후 세계 인구 그래프입니다. 와, 저 가파른 증가를 보세요. 이대로 한도 끝도 없이 인구가 무한정 늘어날 것 같아 뭔가 극단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자, 어떤 아이의 키를 적은 그래프예요. 오, 직선 방향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네요. 이대로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10살 땐 4m가 넘겠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키가 계속 자라게 두어선 안 돼 하며 불안해하진 않을 겁니다. 다들 어느 정도 키가 크다가 멈춘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UN 전문가들은 이미 아동 인구의 증가세가 멈췄다고 보고합니다. 인구 성장을 막는 핵심 변화는 아동 인구 성장을 멈추는 건데 이미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늘어나는 성인 인구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기 때문이고요. 아동 증가세가 멈추는 이유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탈출하면서 대규모 노동력도 필요가 없어졌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키우려니 소수가 유리하거든요.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는 곧 끝날 전망이에요. 그럼 직선 본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형태의 곡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초등교육이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S자 곡선입니다. 1단계에서는 낮고 평평하다가 2단계 가파르게 오르고 3단계와 4단계에서 다시 평평해지는 거죠. 앞서 언급한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곡선은 미끄럼틀이에요. 처음엔 평평했지만 일정 소득을 넘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평평해지죠. 치아 건강이나 교통사고 경우는 낙타혹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서 나빠졌다가 4단계로 오면서 다시 좋아지는 형태죠. 2배 증가 곡선도 있어요. 4단계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형태죠. 연간 평균 이동거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돼요. 다음은 극적인 것만 기억하는 오해, 공포 본능입니다. 말라리아 지속적으로 감소, 날씨가 화창할 거란 기상청 예상 적중 같은 평화롭고 따분한 뉴스보단 지진, 전쟁, 난민, 질병, 화재 같은 사건이 더 주목을 받고 보도가 됩니다. 공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목받는 이야기는 여러 공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공포는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 요소예요. 신체 손상, 감금, 독에 대한 두려움 덕분에 인간의 생존율이 높아져 왔으니까요. 오늘날 자연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자연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다수가 더 이상 1단계에 살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재해는 계속 일어나지만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안심이니 걱정 마! 라고 안일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해를 당해서 소중한 사람이 다치고 죽은 가족 앞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건 그 심각성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태도죠. 눈앞에 닥친 비극의 상황에선 다 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도우는 게 마땅합니다. 거대한 진실과 큰 그림은 그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그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그 후엔 다시 과감하게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봐야 하죠. 2015년 네팔의 지진으로 인해 열흘간 약 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주 참담하고 참혹한 비극이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다 죽은 아이들 역시 9,000명에 이릅니다. 정수 펌프와 비누, 기본 하수 처리 장치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세계 총 사망자 수 중 재해는 0.1%, 항공기 사고는 0.001%, 살인은 0.7%, 테러는 0.05%에 이릅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 사고는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죠. 물론 사망률이 낮더라도 당연히 더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세계는 실제보다 더 무서워 보입니다. 어떤 대상의 위험성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실제 위험 곱하기 노출된 정도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포가 진정될 때까진 가급적 결정을 유보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은 숫자 하나로만 세상을 보는 오해, 크기 본능입니다. 1980년대 초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설사, 폐렴,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아이들 20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원과 인력이 많았다면 거의 다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죠. 의료시설이 많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의 98.7%는 병원에 오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 1명에게 가능한 많은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대부분의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눈앞에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수백 명의 아이에게 주목하는 게 언뜻 보면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극빈층 국가에선 꼭 필요한 계산법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많은 아이의 목숨을 살릴 비용 효과가 뛰어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덜 매정한 행동인 거죠. 세계적인 아동 생존율 증가의 절반은 엄마들의 탈문맹에서 비롯됐습니다. 아기를 잘 먹이고 따뜻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아기를 돌볼 때 손을 잘 씻고 약통의 주의사항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1, 2단계에서 보건의료 발전에 돈을 투자한다면 초등학교와 간호교육, 예방접종에 투자해야 해요. 거대한 대형병원은 좀 미뤄도 되죠. 비율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비교와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요. 절대 숫자 하나만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2016년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약 420만 명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숫자죠. 그런데 2015년은 440만 명입니다. 2014년은 450만 명. 좀 더 전으로 가볼까요? 1950년은 14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엔 수를 나눠볼까요? 전체 아동 사망자 수를 총 신생아 수로 나눠봅시다. 1950년 신생아는 9,700만 명이고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이에요. 이 두 수를 나누면 15%가 나옵니다. 전체 신생아 100명 중 15명이 태어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죠. 2016년 신생아 수는 약 1억 4,100만 명이고 죽은 아이는 420만 명입니다. 이걸 나누면 3%가 나오죠. 즉 영아 사망률이 15%에서 3%로 줄어든 거예요. 비율로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당연히 이 수는 더 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목숨으로 이런 비율이니 나누기니 세모라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거나 꺼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수만 보면 그걸 잘못 해석해서 덜 중요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수가 1년 전엔 어땠을까? 10년 전엔 어땠을까? 비교 가능한 나라나 지역은 어디지? 어떤 수로 나눠야 하지?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지? 등등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필요한 곳에 자원을 보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하며 냉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문제에 먼저 주목합니다. 사망 원인이 문제라면 이 사망 원인의 80%에 먼저 집중하는 거죠. 80%가 대체 뭘까? 왜 80%나 차지할까? 이것에 담긴 의미가 뭘까? 그리고 가장 큰 항목 몇 개를 찾아서 그것부터 처리합니다.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님바. 자,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저는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 5가지 본능이 남아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님바였습니다.